에비초이는 중국 본토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이는 동생이 둘 있었는데 집안에 딸만 셋이어서 주위에서는 화목한 가정의 장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에비초이, 에비초이의 중문 중국어 이름은 차이티엔펑, 하늘에서 내려온 봉황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모델 방면에서 처음에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던 초이는 계속해서 화보를 촬영하며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홍보했고 인플루언서로 먼저 데뷔한 후 주류 매체로 경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녀는 홍콩에서 유행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코디를 하며 본인만의 패션 아이콘을 잡아 홍보하며 팔로워가 10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이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자 유명 디자이너들의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앙드로 하면서 시크릿한 당신의 센세이션한 분위기가 우리 퀄리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파리쇼에 어텐션 한번 부탁드려요. 그렇게 한번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고 나니 이곳저곳에서 또다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초이는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 행사에 자주 참석했고 그 모임에서 유명인들을 만나 유명 브랜드 의류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리며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를 부러워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남성복 패션 회사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찾는 그녀의 별그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LV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포함한 유명 남성복에서도 그녀와 같이 작업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너 내가 에비초이 섭외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그딴 길로 일할 거야? 요즘 표지에 초이만 올리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단 말이야. 홍콩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란 말이야. 나 당장 알아봐. 패션업계에서 그녀의 절정은 보구지에 실리면서였습니다. 저는 저희가 언젠가 크게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그녀의 인생도 완전히 판타스틱하게 바뀌었죠. 항상 즐겁고 화려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일상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녀의 고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每一件高质定制时尚都要经过3次 fitting， 每次 AB 都精致亲自飞到品牌法国总府。对比 AB 表示，作为高定收藏家， 에비초이는 매번 자비로 프랑스 파리 패션쇼에 참석하였고 참석할 때마다 옷을 수십 번씩 입어봐야 하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2월 19일 별그램의 그녀의 마지막 게시물은 패션 매거진 오피셜 모나코의 화보 촬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게시물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초이는 남자친구 알렉스 쾅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해 주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니, 앞날이 짱짱한데 뭐가 지어서 결혼을 서두르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결혼한다고 쳐. 남자가 직업 있어? 돈이 많아? 아니잖아. 지인들은 백수로 돌고 먹는 남자친구 쾅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계획 있대? 아니요. 그럼 뭘 하고 먹고 살 건데?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알아주걸. 얼마 후 초이는 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올해 10살과 3살 아들이었습니다.
초이는 결혼 후 아이도 출산했지만 꾸준한 몸매 관리로 패션업계에서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그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많은 만큼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야, 이거 이 도둑놈들 봐라. 제주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는데 세금으로 다 가져가네. 아, 자기야. 개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데. 자기 머리 좋으니까 생각 한번 해봐. 아이씨, 나라고 뭐 머리가 좋아. 너나 나나 학벌이야. 못 배운 건 마찬가지지. 두 사람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각종 세금으로 없어지는 돈이 너무 아까워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그때 광은 무릎을 내리치며 그렇지. 자기야, 자기는 해외 패션쇼 때문에 자주 해외에 나가잖아. 그런데 아이 참 답답하네. 우리가 소득이 있어도 물품 구입이 과다하게 만드는 거야. 지출을 만들어서 소득한 금액을 다 털어내버리고 가능하면 작은 행사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받아. 그런 다음 그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파는 거야. 명품 리미티드는 내놓는 즉시 프리미엄이 붙어서 내놓자마자 팔려나갈 거란 말이지. 그거 좋은 방법이다. 초이와 광은 고가의 명품 시계와 명품 핸드백 위주로 구매해 지출을 증빙하고 해외에서 현금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세탁했습니다. 초이의 부모님들은 중국 대륙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어 돈도 많았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두 사람은 돈을 투자해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이 좁은 홍콩 땅에서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명품 판매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니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돈도 벌 만큼 벌었잖아. 그러니까 가족 모두 초대해서 파티 한번 하자.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펜트하우스 가두리를 위해서. 초이와 광은 1억 홍콩달러, 한화 168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고가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던 터라 두 사람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나 너무 불안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냐고 물고 들어주면 어떡해. 그리고 만약 그동안 소득 죄다 축소해서 신고한 거, 소득 신고 안 한 거 밝혀지면 내 인생도 끝장이라고. 아이 잠깐, 뭐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초이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안절부절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가도리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홍콩 유명 연예인들이란 연예인들은 모두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에 어렵게 잡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으로만 15%에서 20%가 지출될 생각을 하니 억울해서 잠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을 고민하던 초이는 자기야, 아버님 앞으로 사자. 그럼 세금 추징당할 일도 없고 언론에서 떠들 일도 없고 또 고령자라 의심받을 일도 없고 인디세 15%도 절약되고.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나야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괜찮겠어? 뭐를? 아니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한다는 거 말이야. 일단 아버님 부동산으로 오시라고 해.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광은 내용을 설명하며 아버지를 부동산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뻤던 광희 아버지 광카오는 숨을 헐떡이며 저기 고금 가두를 저 비싼 아파트를 내 앞으로 한다고? 저 비싼 거야. 역시 며느리밖에 없구나. 아들놈 하나 잘 둬서 내가 이런 호강을 다.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명의를 하면 당장 세무조사가 들어올 거고 세금 내야 되고 아주 복잡해져. 그러니까 당분간만 아빠 앞으로 하자고. 뭘? 광카오는 아들의 설명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어떻든 일단 저 비싼 아파트를 본인 명으로 해두면 며느리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본인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웃음을 찾아 씹어 삼켰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볼펜을 내려놓는 순간 광카오는 따라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뭘 말이냐? 제가 서류 2통씩 떼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래. 여기 있다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사실상 저 아파트의 주인은 저니까요. 아버님 등초본이랑 서명해둔 서류를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문제가 없죠. 광카오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두 번째 서류까지 작성한 캉카오는 며느리의 놀잇감이 되어버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이는 결혼하자마자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능력한 남편이 주위 사람들과 비교될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뭐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 자꾸 보는 눈도 있고 자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내가 뭐라도 하나 잘해줄게.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내가 뭐하러 일 같은 거래. 때 되면 와이프가 좋은 차 사줘. 카드 원 없이 써. 나 싫어. 일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언제까지 어머님 용돈에 아버님 용돈에 도련이까지 챙기라는 거야. 조이는 무능력하고 뻔뻔한 남편이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못지않은 시댁 식구와 시부모의 요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2015년 남편 광은 데이트 앱을 사용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쳐 2월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와 도주해 경찰이 수배를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이는 무능한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2015년 광과 이혼했습니다. 조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팬으로서 좋아했던 탐은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가 비록 이혼하고 아이도 둘이 있었지만 탐은 이런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탐은 홍콩을 비롯한 중국 대륙에 수천 개의 체인점을 보유한
홍콩 유명 국수, 담자유인난의 대표인 창업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이는 쾅과 이혼했지만 이혼 후에도 어머니, 이번 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부족하시면 말씀하시고 아버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용돈은 제가 매달 넣어드릴게요. 조이는 비록 3년간의 짧은 결혼이었지만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들에게 매달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혼 후 쾅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쾅은 7건의 절도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비참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홍콩 경찰은 28세 중국 여성 차이 티엔펑이 21일 실종되었다는 사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실종자는 키 1m 55, 몸무게 40kg, 긴 머리를 한 중국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목격 모습은 흰색 긴팔 상의, 흰색 바지, 슬리퍼, 그리고 보라색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조이는 21일 오후 2시 15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지막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는데 딸을 데리러 나간 뒤 실종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현 남편 탐이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조이는 억만장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기 목적으로 사두었던 아파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조이는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잘 지내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네가 나를 이꼴로 비참하게 만들어놨잖아. 생활비 돈 안 주는 못된 년. 자기야, 서운했다면 미안해. 그리고 이번에 카드율 아파트를 매매할까 하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뭐?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란 말이야? 길거리에 나 앉기라도 할까? 이 노인네들 다 죽어버려야 속이 편하겠어? 아니야. 그래서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당신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뒀어. 그 정도면 생활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전화 통화가 끝나고 분이 안 풀린 쾅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빠 조이가 카드길 아파트를 팔아버린대요. 뭐? 아이 저런 미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아유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조이가 부동산에 다 내놓은 것 같더라고. 우리 다 끝났어. 곰팡이 나는 그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 쾅과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곰팡이 나는 집으로 이사갈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에게 이 집을 빼앗을 궁리를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쾅은 지인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결혼해서 재혼한 남자애 둘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한 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야, 아유 어디서 그렇게 쓸데없는 유언비 하나 주워듣지 말고 나불대지 마. 나 요즘 집 때문에 골머리가 너무 아파. 아니요. 진짜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대.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야. 광은 친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초이가 재혼한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대. 뭐? 두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야, 그럼 아직 호적에 애들이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며느리가 죽으면 그 집이 애들한테 진짜 직계한테 상속될 거 아니야? 그년이 직계라고 해봐야 누가 있어? 부모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그년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 아니야. 네? 초이를 죽이자고요? 광의 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사건 처리 사립탐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전직 경찰관 카우였습니다. 카우는 2001년 장기 근속 메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경찰관이었지만 여성 폭행 혐의로 옷을 벗은 뒤 암흑세계로 빠져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카우는 광의 아버지와 계획을 세운 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老爸，这附近有没有便宜点的房间啊？你要哪儿？可能的话，海边的房间有吗？ 카오는 블로부쿠 해변 근처 마을인 롱메이수 안에 있는 3층짜리 아파트 1층을 임대했습니다. 카오의 내연녀 안마사도 부동산 사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거주할 것처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카오는 작성한 시나리오를 광의 아버지에게 알려주며 일이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2월 21일 초이의 운전수가 초이를 태우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수업이 끝나 7인승 승합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이는 21일 본인의 7인승 승합차를 타고 실종되었습니다. 승합차의 운전수이자 초이의 로드메이저는 광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광의 동생 왕과 한 번 맺은 인연을 끊지 못했던 초이는 광의 동생을 계속 운전수로 고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탑승했던 벤 가장 뒷자리에는 정부 살인업자 카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초이가 탄 승합차가 터널을 지날 무렵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승합차 뒷좌석에서 카오는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카오는 초이의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승합차 속은 혈흔이 가득했고 그녀의 두개골 뒤쪽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카오는 광의 남동생과 你那边哪儿下？ 다 내려둘까요? 두 사람은 카오가 미리 임대해 놓은 아파트 1층으로 사망해 있는 그녀를 옮겼습니다. 카오가 임대해둔 아파트에는 고기 분쇄기, 전기톱, 식칼, 망치, 안면 보호구, 검은색 비옷, 타포린 방수복, 자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안에는 광과 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소리 안 나게 조심하고 비닐 깔아놓은 쪽으로. 위에 가는 사람은 없었지? 일단 카우가 알려준 대로 썰어보죠. 그러게 뭐하러 사람이 약을 흘리면서
줄듯 말듯해 이년아. 사람 간 보는 거야? 그냥 애비한테 줬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 그런 말 해봤자 뭐예요? 빨리 시작해요. (2월 22일) 초이의 현재 남편 탐의 실종 사건 신고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초이의 아파트 입구에서 마지막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강력한 용의자로 광의 남동생을 검거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광의 남동생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에 협조했습니다. 납치 당일 방범 카메라에 찍혀있던 초이의 승합차 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반장님, 조이의 승합차가 공동묘지 저수지 쪽에서 멈췄습니다. 아마도 절벽 위에서 저수지 아래로 토막낸 시체를 던진 것 같습니다. 경찰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절벽 위쪽과 아래쪽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를 동원해 저수지 속을 조사해봤습니다. 2월 24일 홍콩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대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초이의 팔과 다리를 발견했으며 깊이 50cm 되는 냄비에 갈아 넣은 고기가 야채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냄비를 경찰서로 이동해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 초이의 부서진 두개골과 다리뼈를 발견했습니다. 살해했던 장소로 보이는 방에서 그녀의 핸드백과 지갑,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와 몸통 등 다른 시체 부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월 25일 홍콩 언론에서 본격적인 애비 초이의 실종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녀를 살해한 남편 쾅을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2만 홍콩 달러를 걸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인사는 추가로 1만 홍콩 달러를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오늘 저녁 10시 홍콩 국제공항 앞 서부 란토우성 개발부도에서 현상금이 붙은 쾅이라는 사람이 괴속정을 타고 중국 대륙으로 비랑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잠복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부둣가의 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경찰은 현장에서 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쾅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쾅의 가방에는 50만 홍콩 달러, 약 1억 원의 현찰이 들어있었고 명품 시계 400만 홍콩 달러, 약 7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도피를 10만 홍콩 달러를 받고 도운 혐의로 요트 임대인 남을 현장에서 구속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초이의 사건과 연루된 전 남편의 가족 4명은 법정에 소환되었고 그중 아버지 쾅, 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명은 홍콩 구룡구치소로 호송되었고 4명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국립 무료 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4명에게 보석 없는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41세 남성을 비롯한 6명을 모두 검거한 것으로 홍콩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3일 가오의 대연녀 안마사는 구속 후 보석금 5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2023년 3월 6일 홍콩 법원은 검거된 애비 초이의 살인범들의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1년 4월) 캔버라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는 여성을 지켜보던 한국 여성이 다가오더니 기독교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전시회에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인은 나에게 부탁했는데 정명석 메시아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라며 지시했고, 내가 편지를 보내고 한참 뒤 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하얀 피부는 내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편지에는 노골적이고 음란한 성적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명석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줄 수 있냐며 연락이 왔고, 지금 교도소에 있어 나올 수가 없으니 15분간 그와 면회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인들이 지불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명의 여신도들과 그를 마주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손키스를 날렸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정명석은 감옥 안에서 선별된 사진으로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섭리,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정명석의 섭리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글자를 떼지 않고 한 줄로 붙여서 썼습니다. 영문으로는 크리스찬 가스펠 미션, CGM, JMS. 대부분의 사람들은 JM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JMS를 무슨 약자로, 무슨 뜻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J, 정, M, 명, S, 석. 정명석 교주 메시아의 약자로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JMS 약자에 숨어있는 뜻은 놀랍게도 J, 예수, M, 모닝, S, 스타입니다. 정명석의 영문 이름 첫 글자에 예수와 깨끗하고 맑다는 아침, 그리고 신성시하는 별의 뜻을 심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JMS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공통된 교회 명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가스펠 미션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는 달빛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교회에서 숭배하는 것은 정명석이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정명석이 신이었습니다. 1999년 한국 S방송에서 그 당시 정명석이 교인 500명 여성 신자를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2001년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그때부터 한국을 탈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명석은 1945년 3월 충남 금산군 성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막 겪어야만 했던 시기라서 그의 부모와 명석은 가끔씩 끼니를 거르며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웬 아저씨가 명석에게 말을 건넸는데 말세가 왔으니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명석은 말세라는 말을 듣고 무서워 어린 마음에 덜컥 그 사람을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워낙 산세가 험하고 사람 왕래가 없던 좋은 동네이다 보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던 정명석에게는 교회는
본인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7살 나이에 말세라는 말에 푹 빠져 종말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대둔산과 용문산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산속에 들어가 금식하며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합니다. 정명석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성경을 2000번 읽어 통달했다 라고 하는 맥락이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 절실함이란 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정명석에게 당신이 말하는 JMS라는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오? 를 물었을 때 내가 성경을 2000번 읽으며 통달해서 읽어낸 교리가 바로 JMS의 교리요 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7살에 성경에 빠져있던 정명석에 반해 그의 형은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7남매를 키워야 하는 명석의 부모는 가난으로 명석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7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 떠난다며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고 학교 수업은 뒷전이었습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명석은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낮에는 부모의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산속에 올라가 폐광 전등불 아래 밤새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명석이 결정적으로 종교에 빠져들게 된 것은 12살 때 밤에 혼자 탄광 안에서 절실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15살 때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며 살고 있었는데 혹독한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동사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런 추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 이후 방송국에서는 정명석의 유년 시절을 취재하기 위해 금산 명석의 고향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석은 그냥 평범한 말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1966년 어느 날 정명석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에 져서 사랑과 평화다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기를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월남전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20대부터 밥만 먹으면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1년에 10,000명씩 빠짐없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정명석은 베트남 전투에 참전해서 무사히 살아 돌아온 일화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본인을 특별한 그곳으로 보낸 것이니 적을 향해 총을 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적을 무찔러라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 동안 수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불구자가 나왔지만 본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메시아라서 폭탄이 떨어져도 본인을 피해서 떨어지게 했고 적군이 공격을 해도 본인이 없는 곳으로 공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수십 개의 적진을 무사하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정명석은 4년간의 베트남 전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돈을 빌려 교회를 지었는데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 벌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명석의 돈 벌기는 전국에 있는 병자들을 기도로 치료하며 치료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명석이 전국을 돌며 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도
묘사를 했는데 워낙 가난하고 돈이 없어 몇 끼니를 라면으로 때웠다 라고 했습니다. 제대 후 정명석은 전도사로 활동을 했는데 1974년에 통일교에 입단해 통일교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1978년 통일교를 탈퇴하고 돌연 본인의 교회를 창립했는데 1978년 6월 1일 서울로 상경해 명지대학교 근처인 남가자동에 조그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돼 인근 기독교에서 이단은 물러가라며 항의를 하자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명석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을 피해 사람 왕래가 적은 곳에 교회를 열게 되었는데 1980년 기독교가 한참 크게 세를 불리고 있었던 때라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없어 교인을 모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석은 신촌지역 대학가를 지나던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경 내용을 줄줄 설명을 하자 이에 혹한 대학생 4명을 전도해 교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신촌지역 대학로는 명문 대학이 많아 상당히 똑똑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고 나니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본인의 신자들에게 그동안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복음 전할 시간이 아까워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동정을 사기 위한 말을 수시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러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며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이끌고 세계 선교를 해야만은 목적을 신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명석은 고난과 배반, 박해를 겪으신 예수님처럼 본인을 아주 평범한 전도사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일단 전도하고 나면 교인들에게 본인은 제2의 그리스도요, 만물의 구원자이다 라는 암시를 강조했습니다.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자 숨겨두었던 정명석의 발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석은 연설 중에 하나님이 정명석을 구원자로 임명하사 세상 모든 여자와 성교하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성관계는 사랑의 교육이요 구원받는 것이다. 수많은 여성 신자들이 그에게 세뇌되어 그에게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뇌당한 여성들은 정명석과 관계를 승낙했고 심지어는 한 방에 5명에서 10명까지 여성 신도를 집어넣고 정명석이 들어가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초기의 사건들이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0년) 산동성 리니지 이수이엔이라는 마을에 리우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리우 가족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리우 가족이 리니지에서 유명한 가족이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들 수현이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간 뒤 이 사건이 전국에 보도되면서 더욱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수연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25살인 나이에 비해 너무 왜소한 외모를 하고 있었고 너덜너덜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마치 거지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신발은 신지 않은 그냥 맨발인 상태였고 두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한 번도 감지 않은 긴 머리였습니다. 누군가 수연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가며 말할 수 없다는 동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무슨 이유로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까지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수연이 이대로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대도시 대학을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연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사일에 매진했는데 아들 키우는 재미로 늦은 밤까지 일하는 힘든 노동도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다고 합니다. 수연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수연의 부모도 수연을 대도시 고등학교로 보내고 싶었으나 가난한 형편에 대도시로 보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고등학교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연은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니 빨리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전해준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쁜 소식만 기다렸던 수연의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수연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기숙사 한 방에는 6명의 학생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던 문제 학생이 수연을 질투하며 사소한 시비거리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수연에게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문제 학생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연에게 빗자루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대신 내가 청소당번해. 수연은 얼마 전 청소당번을 했기 때문에 문제아의 청소당번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아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다며 수연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문제아는 저녁에 친구들 모아 기숙사에 있던 수연을 불러냈습니다. 수연의 눈을 가리고 밤새도록 이어진 구타는 수연의 갈비뼈와 머리에 심한 충격을 주었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심한 외상을 주었습니다. 구타를 당한 다음 날 수연은 수업 도중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의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흔드는 이상한 행동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문제아들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후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수연을 잡으러 학생들과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저녁에 이유 없이 기숙사를 이탈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선생님으로서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담임선생님은 수연이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수연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정신병자 학생으로만 생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다급한 건 더 이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선생님뿐이었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부모가 수연을 데리고 갔으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다급한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은 차 속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파. 엄마, 머리가 아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못 알아보던 엄마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기대하고 있던 수연의 부모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머니는 수연을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조금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대도시로 매번 아들과 함께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수연의 가족은 아들의 치료비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수연을 집에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수연이 방에서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그를 찾아 5일 동안 인근 산과 들판을 헤매며 찾아야 했고 부모는 결국 수연을 찾았을 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묘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용하기로 소문난 점장이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점장이라면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점장이를 찾아가 아들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이는 부적을 한 장 써주며 아들이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의 정신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증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2007년 결국 수연이의 여동생은 오빠의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대도시로 돈 벌러 떠났습니다. 부모는 그런 딸을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워낙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혼자 벌어 집안의 운명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다음 달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다시 수연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남은 돈으로 집안 살림에 보탤 수 있었던 부모는 가르치지 못한 딸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째 잘 들어오던 딸이 보내주었던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해야 하는데 절박한 심정에 부모는 딸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그러나 딸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더 이상 돈이 없자 수연의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가두어두었습니다. 또다시 행방불명이 될 것이 두려웠던 부모는 수연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1년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008년 딸 유아칭이 살해된 채 산속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잠시 오해했던 딸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에게 돈 보내주는 것이 힘들어 더 이상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폭력으로 정신병자가 되었고 딸은 오빠 치료비를 마련한다며 돈 벌러 나가 시신으로 발견되자 어머니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생활로 아들을 방에 가두며 생활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 방송국에서
수연의 집을 취재 나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연락을 했다며 선강종합병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수연의 집으로 기자들과 동행을 했는데 수연의 상태를 보고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는 바람에 정신분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연을 병원으로 후송한 후 치료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의 치료를 받고 난 수연은 상당히 호전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습에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본인과 대화할 수 있는 아들에 만족했습니다. 3년 동안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던 수연은 퇴원 후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오후 7시 중국 루펑시 나사공장 기숙사에서 젊은 부부가 살해당했습니다. 용의자가 두 부부를 살해한 후 뒷산으로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두 부부는 이곳 철물 공장의 생산직 직원이었는데 남편 부재는 이 공장에서 5년간 일한 공장장이었습니다. 나사 공장은 회사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공장을 멈춰야 했는데 공장이 멈추었을 때의 고충을 알았던 사장은 부젠에게 기계 고치는 방법을 배우게 했고 그렇게 회사의 모든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부젠의 지시대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조그만 회사의 기숙사였지만 그들은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수다를 떨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그날 또 어김없이 기숙사 직원들이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공장장 푸젠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직원 채는 공장장 푸젠 부부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고 유난히 크게 틀어놓은 방 안의 텔레비전 소음은 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첸은 밖으로 나가 푸젠 방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푸젠 부부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방 안은 피로 가득했습니다. 첸은 이 사실을 사장에게 알리기 위해 사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은 푸젠의 방을 보고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직원들조차 방범 카메라에 찍힌 무소명이 공장장을 왜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직원들을 상대로 이것저것을 물어보던 중 한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기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은 공장장이 와서 기계를 고치도록 일손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소명이 기계를 한번 들여다보더니 본인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선반 기계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소명을 말리며 공장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고쳐보겠다며 기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공장장은 소명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계를 잘못 손대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어쩔 거냐며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창피를 주며 혼낸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소명은 그래도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대들었습니다. 공장장 또한 많은 직원 앞에서 평직원에게 무시당하는 본인 꼴을 보여줄 수 없어 더 크게 혼내며
이럴 바에야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직원 2명은 소명을 달래주며 이해하라고 했지만 소명의 분한 마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소명은 사흘간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소명이 10월 23일 갑자기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출근한 소명을 불러 무엇인가 큰 소리 쳤고 그날 저녁 공장장과 부인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공장장 부재니 고향에 노모와 3자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2017년 3월 마땅한 직장이 없었던 모소명은 직장을 찾아 루펑시 조그만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해안마을이라서 산업도로가 놓아지고 난 후 공장이 서너 개 들어서면서 공장은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루펑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장 씨는 성실한 모소명을 보고 아는 형님이 인근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며 물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거절할 리가 없었던 모소명은 장 씨를 따라 루펑시 나사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바빴던 터라 일손이 부족했던 공장장은 장 씨가 데려간 모소명을 보더니 곧바로 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명은 일할 수는 있는데 숙직을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은 흔쾌히 소명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급여도 넉넉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 직원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신분증과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바지 주머니와 가방을 뒤적거리며 머뭇거리던 소명은 신분증을 분실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 경리는 급여 지급 통장과 카드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난처해진 소명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자 모소명입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은 그럼 일단 이름이 소명인 것은 알았으니 바쁜 회사일 먼저 시작하고 통장과 신고 서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자며 난처했던 소명을 도와주었습니다. 소명은 그날부터 공장장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장은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소명에게 친형제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소명이 시내에 나갈 일이 있다면 본인의 오토바이도 흔쾌히 내어주었고 부인과 식사할 때마다 소명이 외롭지 않게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급여를 현찰로 받은 소명은 공장장 천과 같이 시내에 나가 최신형 핸드폰도 구매했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신분증이 없었던 소명을 대신해 공장장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장장 앞으로 개통했습니다.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면 한 달 반 동안 고향에 가서 새 신분증을 발급받고 와야 하는데 너무 바쁜 공장 일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재는 소명에게 핸드폰 사용법도 알려주고 문자 보내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소명은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TV 한 대를 구입한 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덧 소명은 나사 공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도 가까워진 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갈 곳이 없던 소명을 형제처럼 대해주었던 공장장 부재는 결국 공장에서 기계 공장으로 소명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소명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 부재는 죽기 전까지 모소명이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수배범인 것을, 그리고 모소명이 본인 이름이 아닌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소명은 공장에 들어오기 3년 전 이곳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도시에서 부인과 두 자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소명은 귀주성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려운 형편에 초등학교 3학년을 마지막으로 학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아버지 농사를 물려받는 것은 학업과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명은 성인이 되어 25세 나이에 더 많은 돈을 벌여야겠다며 곧 당시에 돌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소명은 돌공장에서 일하던 아가씨 중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쉽게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15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습니다. 소명은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으나 고향에 계신 부모 생계를 위해 오직 돈을 벌 생각만 하고 돌공장에 들어온 리핑이라는 아가씨는 소명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직원들은 모두 기숙사로 들어간 어느 날 밤, 소명은 본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녀를 강제로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서 리핑을 폭행한 소명은 얼마 후 그녀와 함께 그녀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리핑의 부모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핑의 부모는 마주한 소명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딸이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당신처럼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명은 이 말을 듣고 리핑의 부모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 의자, 탁자를 때려 부수었습니다. 결혼을 승낙하지 않으면 평생 그녀를 괴롭히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가족이 다 죽은 뒤에 후회하지 말고 결혼을 승낙하라고 했습니다. 리핑의 부모는 소명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소명은 리핑의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2008년 12월 소명은 리핑을 끌고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소명의 부모는 아들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너무 기특해 이 결혼을 무조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었던 소명은 리핑과 혼인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창피만 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나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소명은 그럼 일단 리핑과 같이 지내다 혼인신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부모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언을 사용하고 있던 소명의 부모는 며느리 리핑과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명은 어머니에게 대든다며 쇠주걱으로 리핑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녀의 머리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핑은 슬슬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2월 리핑은 소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지만 원하지 않았던 출산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리핑의 집안 언니가 보름 후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리핑은 소명에게 결혼식에 같이 가서 부모가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출발하기로 한 날 남편은 술에 취해 탁장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소명은 리핑을 구타했고 그녀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 깨어난 소명은 간밤에 부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핑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리핑은 남편을 떠나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하던 중 직장 동료와 정이 들었는데 동료 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2013년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리핑은 전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한 미혼녀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고향을 다녀온 리핑은 불안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탄의 고향이 소명의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고향에 살고 있던 탄의 여동생은 리핑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소문은 돌고 돌아 전 남편 소명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2014년 명절에 남편 탄과 함께 탄의 고향에 내려온 리핑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 소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리핑은 재혼했냐는 전 남편 소명의 물음에 아직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다음날 저녁 황급히 남편 탄과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리핑은 남편 탄에게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여동생 가족이 한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 시어머니와 두 딸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살인범은 리핑의 전 남편 소명이었습니다. 전 남편 소명은 현재 남편 탄의 여동생이 부인 리핑이 아직 혼인신고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장가못 간 오빠에게 소개시켜 결혼하게 했다며 탄의 여동생 시어머니와 두 자녀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명의 오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의 여동생과 두 자녀를 살해한 후 도망간 소명은 3년 동안 공사장을 전전하며 급여를 현찰로 받아 생계를 유지하다 나사공장 공장장 첸을 소개받고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경찰이나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외출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모 소명의 본래 이름은 진지강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모 소명은 광치성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현재도 광치성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99년) 겨울 지우와 그의 아내 허씨는 두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농사 지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시련이 다가온 것은 마지막으로 딸을 하나 더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1가구 1자녀, 특별한 농촌의 경우 2자녀 정책이 있었으나 자녀를 셋을 낳아 정부에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피해 다른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빚이 많았던 터라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 가족은 고향을 떠나 수천성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아 오래된 전자제품이나 간단한 물건들을 수리하는 기술이 있어 주로 농촌 지역을 다니며 어수룩한 사람들을 상대로 잡다한 물건을 수리해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어느 날 지우는 부인 허씨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골목 한쪽에
하얀 백발을 한 노인이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골목을 벗어나려는 순간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두 귀신이 너를 잡고 있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지우는 별 이상한 노인이 다 있다며 지나치려 하자 부인 허씨가 백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서 남편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건가요? 허씨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노인이 알아서 대답해 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노인은 부인에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서 그러지 라며 마치 허씨 부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신기한 노인의 답변에 아껴둔 생활비를 꺼내 복제를 지불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부인 허씨에게 서쪽으로 가면 봉황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산 중턱에 암자가 하나 있으니 해질 무렵 그곳으로 몰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덤이 여러 개 있는데 무덤 중에 지우씨라는 조상묘를 찾아 그 비석 2개를 부셔야 당신 남편에 붙어있는 조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씨는 말도 안 되는 농담하지 말라며 웃고 말았지만 노인은 운명을 바꾸려면 늦지 않게 처리해야 귀신을 떨쳐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석 2개를 부수고 나면 역경이 몰아칠 텐데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싱화와 부인 허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백발 노인이 본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맞추는 것도 신기했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것도 맞춘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2006년 6월 18일 해질 무렵 추싱화 부인은 봉화산 절화사 사찰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스님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사찰 아래쪽에 질비한 무덤을 둘러보던 중 성이 추씨라고 써있는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허씨는 추씨라고 써있는 비석을 마주하는 순간 닭살이 돋았습니다. 백발 노인이 어떻게 알고 이곳에 추씨성을 가진 비석이 있다는 것을 맞추었는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추싱화 부인은 비석을 뽑아 바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준비해둔 망치로 비석 하나를 시원하게 부셔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 등에 매달렸던 것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또 다른 추씨 비석을 끌고 다시 바위에 비스듬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수기 위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찰에는 비석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스님들은 소리가 들리는 무덤가 쪽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스님들은 바위에 눕혀놓고 비석을 부수는 모습을 보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주지 스님까지 나와 난리가 났습니다. 사찰에서 수백 년을 보관하고 있던 보물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박살난 비석을 보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스님들은 추싱화 부부와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서로 치고받으며 싸움은 격해졌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부인 허씨와 몸싸움을 하다 실수로 부인의 가슴을 만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난장판이었던 무덤가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추싱화는 부인을 성추행한 주지 스님과 스님들을 언젠가 본인 손으로 죽이고 말 것이라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구타당하고 부인이 추행당한 뒤 사찰에서 내려온 추싱화 부부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이전 문제가
한참 동안 잠잠해지자 주 씨는 한 손에 도끼를 들고 한 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봉화산 사찰로 향했습니다. 주싱화는 사찰 스님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사찰 아래 불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숨어있던 주싱화는 사찰 스님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잠자고 있던 스님 10명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찰을 불태워버렸습니다. 7월 15일 사찰에서 시작한 불은 봉화산 일대로 번지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산불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불을 끄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불을 진압하고 소실된 철화사를 조사하던 소방관들은 사찰 안에서 사망한 스님 10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주지 스님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안구는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심장은 돌연해 있었습니다. 사찰 밖에 써놓은 문구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것들을 죽였을 뿐이다 라는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사찰을 올라가던 한 남성을 마주쳤다는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만들어 추적에 나섰습니다. 7월 26일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현상금 5만 위안을 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신고한통이 없자 포상금을 10만 위안으로 올렸고 8월 19일 포핑시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살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받은 곳으로 출동해 8월 20일 오전 주싱화 부부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안강 중국법원은 주싱화에게 살인 강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날 주싱화는 본인이 이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형 집행 전에 정신감정을 한번 해달라며 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주싱화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12월 8일 산시성 정신병원에서 주 씨의 정밀한 정신검사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신병원은 주 씨가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주 씨는 검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결국 주싱화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한 점쟁이의 예언에 빠져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오전 8시 미야코는 상의할 일이 있어 옆집에 사는 동생 야마구치 코이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야코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야마구치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너무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약간 서늘하긴 했지만 인기척이 없는 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거실 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야마구치의 부인 마치코가 1층 거실 베란다 끝에 마치 허리가 닿을 듯한 자세로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복부에는 칼로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마치코의 혈흔은 베란다 창문에서 창문 밖으로 혈흔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마치코의 남편 야마구치도 부인과 비슷한 자세로 베란다 창틀 끝에 허리가 걸쳐져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어코는 베란다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마구치의 시신은 여러 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생겼을 것 같은 상처들이었습니다. 미와코는 시체를 둘러보던 중 피가 잔뜩 묻은 커다란 발자국이 골목 쪽 방향으로 걸어간 것 같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약 50여 미터를 따라갔으나 그 뒤의 혈흔이 미약해져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와코는 집에 돌아온 후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저녁, 사이타마현 미나무구 배슈의 한 저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범인이 두 사람을 거실에서 살해한 후 이쪽으로 끌고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18일 저녁 8시 도쿄 가미사와 미야에 살고 있는 요시히라 겐지 78세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저녁이라서 방문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택배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야스코 73세는 인터폰으로 택배 기사인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택배 기사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야스코를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겐지의 집에는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 겐지는 모임이 있어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들도 직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인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저항할 힘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야스코를 칼로 찔른 후 사망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주민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한 야스코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수술을 마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그녀는 택배기사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말해주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키는 약 1m 60 정도 되는 키에 작업복을 입은 상태에서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약 30세 정도로 보이기는 했으나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이 현관문을 나서고 곧바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침입을 했으나 부인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후 금품을 가져가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보아 단순 원한 관계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주위에 원한 살만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아들까지 모든 원한 관계를 조사해 보았지만 원한 살만한 사람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회의하던 과정에서 11월 17일 발생한 살인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은 이번 사건과 일치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 모두 보건복지부 사무차관을 역임한 고위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보건복지부에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사건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 현직 사무차관직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8년 11월 22일 오후 9시 범인이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남자가 타고 온 차량에는 피가 잔뜩 묻은
칼이 2개 있었는데 아마도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11월 23일 새벽 2시 남자를 총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자수한 남성은 올해 46세 코이즈미 히로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오는 본인의 사건으로 언젠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2 노년 남성은 연금 문제로 인한 보복 사건이 아니라 34년 전 본인이 기르던 개를 마을 보건소에서 끌고 가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듣고 있던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인이 키우던 개를 죽였다고 사람을 그것도 2명이나 살해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는 범행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직원 5명을 살해하려고 정해두었는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의혹을 상실하고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중 1명 집 앞까지 갔다가 경찰관이 집 앞을 지키고 있어 되돌아가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고이즈미는 1962년 야마구치 야나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잡화점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사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고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해 미안해했지만 자녀들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고이즈미는 동물을 좋아했는데 고이즈미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5월 어느 날 여동생이 길가에 버려진 유기견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워낙 동물을 좋아했던 고이즈미는 학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가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을 치로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고이즈미는 그렇게 1년여 동안 치로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고이즈미는 치로가 보이지 않자 부모에게 치로가 어디에 갔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여동생이 치로와 산책을 하던 중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버려진 개로 생각하고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는데 치로는 곧바로 살처분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이즈미 아버지는 딸이 데려온 유기견 때문에 말 못할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늦은 저녁마다 늑대처럼 울부짖는 바람에 민원이 잦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참 공부할 시기에 강아지에 빠져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정을 알 리 없었던 고이즈미는 며칠 밤을 울며 분을 삭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이즈미의 복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이즈미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국립사가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요코하마시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근처에 얻은 임대 아파트 앞에는 조그만 절이 있었는데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시끄러워 참을 수 없다며 3년 만에 퇴사해버렸습니다. 곧바로 다른 지역에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일을 시작했으나 주거지를 옮긴 후에도 그곳 임대아파트 옆집에서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들린다며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중 수차례 흉기를 들고 가서 싸울 정도로 소리에 민감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치로가 짖어 쫓겨났다는 충격을 알고 난 후 겪었던 소리에 민감한 트라우마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뒤로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생활비마저 떨어져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고이즈미는 12살 때 치료의 복수라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너와 함께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 언젠가 너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고이즈미는 치루의 털과 본인의 머리카락을 편지에 담아 부적을 만들고 34년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집안에 보관해 두었던 부적을 꺼내 들고 이제 치루의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다며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사이타마 법원의 첫 공판에서 고이즈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놈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악령이 죽인 것이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선 살해당한 킨지의 유가족이 고이즈미의 극형을 호소하였고 야마구치 부부의 아들도 출석해 역시 극형을 호소했습니다. 그 뒤로 5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이즈미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사형을 모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2014년 6월 13일 일본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고이즈미 히로시는 현재 도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고이즈미의 부모는 아들이 수감된 이후 단 한 번도 면회를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